언제까지 나를 속일 작정이었어? 대체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생각이었냐고. 처음부터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마고르자타, 마우골자타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한국인 남자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그녀의 나이에 대한 새빨간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시장에서 우연히 친어머니와 마주쳤을 때조차 그녀는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기도 했죠. 거짓이라는 위태로운 토대 위에 세워진 사랑. 과연 이 사랑은 진정한 목적지에 닿을 수 있을까요? 거짓말, 그리고 용기와 사랑에 관한 한 여자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고르자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고샤고샤라는 애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저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다국적 광고 대행사에서 아시아 시장을 담당하는 기획 디렉터로 일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저는 아주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 온 굵직한 클라이언트들이 모두 제 관리하에 있었으니까요. 30살이 채 되기도 전에 디렉터 자리로 승진했고 3년 연속으로 회사에서 최우수 사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 상사는 늘 고샤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직원이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는 저조차도 인정하기 꺼려했던 거대한 공허함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의 일상은 당곤다고 반복적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베개 옆에 둔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업무 관련 새 메시지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며 이메일을 읽었고 출근하는 길에는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기획안을 고치는데 여념이 없었죠. 주말은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이어야 했지만 10번 중 9번은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지날 때까지 컴퓨터 모니터만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잠들기 직전까지도 제가 답장해야 할 메시지들을 확인하는 것이 저의 하루 끝이었습니다. 폴란드에는 뚜렷한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바르샤바의 거리 곳곳은 만개한 꽃들로 가득 찹니다. 바람에는 흙과 풀의 냄새가 섞여 매혹적인 봄의 향기를 뿜어내죠. 하지만 당시의 저에게 그토록 아름다운 풍경은 그저 제 삶과 아무런 교점도 없는 한낮 배경 화면에 불과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 대부분은 24살이나 25살쯤에 결혼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켤 때마다 웨딩 사진, 출산 소식, 혹은 아이들의 세례식 가족 사진들만 눈에 띄었죠.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기계적으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축하해. 정말 행복해 보인다. 아기가 너무 귀엽다. 전송 버튼을 누를 때 제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콕콕 찌르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질투인지 아니면 제 삶에 대한 일종의 후회인지 저 스스로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가족 모임에 갈 때마다 어김없이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고샤, 넌 대체 언제 결혼할 거니? 마리아는 벌써 둘째를 임신했다더라. 넌 아직 만나는 사람도 없어? 저는 늘 웃어넘기며 아직 인연을 못 만났다거나 일 때문에 너무 바쁘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 아파트로 차를 몰고 돌아가는 길, 운전대를 꽉 쥔 제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감정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저는 토마시라는 남자와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사진작가였고 친구의 파티에서 처음 만났죠. 처음엔 이 사람이 제 짝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오해와 다툼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밤 식탁에 포크를 내려놓으며 토마시가 말했습니다. 넌 항상 일이 우선이잖아.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넌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그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이후 짧은 연애를 한 번 더 했지만 끝나는 이유와 결말은 똑같았습니다. 두 번의 뼈아픈 실패를 겪은 후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사랑은 잠시 접어두자.
내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는 게 정답이야. 하지만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 말은 일종의 현실 도피에 불과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도 저만의 가족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억지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매일매일을 함께 마주할 준비가 된 두 사람의 진짜 가족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저에게 그런 사랑은 눈앞에 보이지만 절대 손이 닿지 않는 신기루 같았습니다. 최우수 사원상을 3번이나 받았지만 서랍 속에 처박힌 그 상장들은 텅 비고 적막한 아파트에 돌아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 제 처지와 비교되어 오히려 슬픈 모순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저는 성공한 여자였지만 제 눈에 비친 저는 웃고 있어도 속은 텅 비어버린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9살의 나이에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을 짊어진 채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서서히 제 숨통을 조여오는 성공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탄이 터질 거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당시 저는 6개월 동안 준비해온 대형 프로젝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유명 브랜드가 유럽 시장, 그리고 그들의 베트남 지사를 통해 아시아 전역으로 진출하려는 거대한 광고 기획안이었죠. 제가 맡은 프로젝트 중 단연 최대 규모였습니다. 초기 조사에만 2달이 걸렸고 클라이언트와 최소 10번 이상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제가 직접 감독하고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일주일 앞두고 치명적인 문제가 터졌습니다. 기획안의 핵심 콘셉트가 유럽의 특정 문화적 상징과 엮여 있었는데 제가 애초에 그 의미를 완전히 잘못 해석했던 것입니다. 실수를 깨달았을 때 남은 시간은 단 3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3일 동안 거의 한숨도 자지 않고 기획안을 뒤엎고 수정하며 피해를 줄이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는 이미 눈치를 채고 말았죠. 그들의 거센 분노는 곧바로 회사 수뇌부에 전달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기획 디렉터인 제게 고스란히 떨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상사가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부르더니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고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너처럼 꼼꼼한 친구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 줄은 몰랐네. 회사 건물을 빠져나올 때 제 2발은 허공에 붕 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아파트에 홀로 앉아 레드와인 한 병을 통째로 비웠습니다. 다음날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깨어났을 때 휴대폰에는 부모님이 남긴 부재 중 전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파트 월세, 각종 청구서들이 폭풍처럼 밀려오고 있었죠. 결국 저는 제 알량한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는 뼈아픈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르샤바 외곽에 있는 낡은 부모님의 집. 제가 청소년기까지 살았던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10년 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도에는 제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 여전히 걸려 있었죠. 사진 속의 소녀는 반짝이는 눈빛과 환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앞에 한참을 서 있었지만 마치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의 나날들은 끔찍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침대로 돌아가 노트북을 켜고는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는 영화들을 멍하니 틀어놓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가족들이 퇴근할 시간이 다가오면 조용히 제 방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이 밖으로 나오라고 연락할 때면 저는 늘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습니다. 나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다음에 보자. 하지만 제가 대체 뭘 바쁘게 하고 있었단 말일까요? 저는 그저 이렇게 처참하고 불쌍한 제 꼴을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때로는 텅 빈 머리로 천장만 응시했습니다. 무거운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방이 투명한 유리로 된 방에 갇힌 기분이었죠. 바깥 세상은 다 보이는데 저만 나갈 수 없는 그런 방이요. 저에게는 4살 어린 여동생 아니아가 있습니다. 동생은 2년 전에 결혼해서 성당 근처의 작고 예쁜 집에 남편과 살고 있었죠.
최근에는 첫 아이까지 출산했습니다. 부모님은 매일같이 동생 집에 들르셨고 집에 계실 때도 대화의 주제는 늘 아니야와 갓 태어난 아기뿐이었습니다. 고샤, 내 조카 사진 좀 보렴. 벌써 뒤집기를 할 줄 안단다. 정말 귀엽지 않니?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들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귀엽네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행복을 질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진 것 같았죠. 가끔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괜찮은 거니, 딸아? 새 직장은 안 알아봐도 되겠어? 저는 늘 곧 알아볼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곧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 건지 저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실패의 그림자는 너무나 무거웠고 저는 다시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해 봄, 저는 제 인생이 완벽한 밑바닥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바닥이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려던 찰나, 카리나 가린가 찾아왔습니다. 카리나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제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성격이 직설적이고 안 되라는 거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친구였죠. 어느 날 아침, 카리나가 빵 봉지를 들고 저희 집 문 앞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고샤, 당장 나와. 카리나가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오늘은 스미구스 딩구스, 축제 날이잖아. 밖으로 나가자고. 나가기 싫어. 제가 굳게 닫힌 문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안 나오면 이 물을 문 밑으로 다 쏟아 부을 거야. 카리나라면 정말로 그러고도 남을 애라는 걸 알았기에 저는 결국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억지로 옷을 꿰입고 그녀를 따라 나섰죠. 스미구스 딩구스, 일명 젖은 월요일, Wet Monday 은 부활절 직후 월요일에 열리는 폴란드의 오래된 전통 축제입니다. 아주 먼 옛날에는 젊은 남자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사랑의 징표로 물을 뿌렸다고 해요. 오늘날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물총과 양동이를 들고 나와 서로에게 물을 끼얹는 유쾌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바르샤바 도심은 완전히 생기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거리마다 물총과 물풍선을 든 사람들로 가득했고 공기 중에는 맑은 웃음소리와 물 튀기는 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카리나는 제게 작은 물병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긴장 풀고 즐겨. 아무 생각도 하지 마. 솔직히 저는 여전히 축제를 즐길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처럼 쭈뼛거리며 물병을 들고 서 있었죠. 하지만 눈부신 햇살과 거리의 활기찬 에너지가 오랫동안 꽉 막혀 있던 제 가슴을 아주 조금씩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내 중심가를 걷고 있을 때 저는 민준을 처음 보았습니다. 민준은 길 건너편에 서서 지도를 든 채 길을 잃은 듯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연하늘색 셔츠를 입은 훤칠한 키의 동양인 남자였죠. 그에게서는 조용하고 다정한, 묘하게 시선을 끄는 아우라가 풍겼습니다. 저는 광고 대행사에서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 시장을 오래 담당했기에 한국인 클라이언트들에게 익숙했고, 한국 출장도 여러 번 다녀온 터라 그에게서 왠지 모를 강한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던 저로서는 한국 남자에 대해 이미 아주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죠. 너 저 남자 보고 있지? 제 시선을 따라가던 카리나가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짓궂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젖은 월요일이잖아. 가서 시원하게 인사 한번 건네보지. 그래? 안 해. 그러지 마. 저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제가 있는 쪽으로 점점 걸어오자 제 결심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날의 햇살이 미치도록 아름다워서였을까요?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제 말에 카리나는 눈을 반짝이며
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저는 물병을 꽉 쥔 채 민준이 가까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제 원래 계획은 아주 살짝, 장난스럽게 물을 튕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뒤로 누군가 급하게 뛰어가다 제 팔을 강하게 치고 말았습니다. 아! 물병 안에 있던 물이 통째로 민준의 얼굴과 셔츠 위로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얼어붙었고 얼굴은 순식간에 토마토처럼 붉어졌습니다. 어머, 세상에,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은 흠뻑 젖은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도 몇 초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이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놀라움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지만 화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표준 한국어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폴란드에 이런 축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고는 씩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 다정하고 안도감을 주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가방에서 티슈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너무 긴장한 탓에 제가 아는 한국어가 더듬거리며 튀어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과의 의미로 밥을 한 끼 대접해도 될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건 사과를 받는 거지. 데이트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의 농담에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근처에 있는 작은 전통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주인이었던 마음씨 좋은 폴란드 할머니는 흠뻑 젖은 민준을 보더니 폴란드 전통 문양이 큼직하게 수놓아진 옷을 가져와 그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솔직히 그 옷을 입은 그의 모습은 꽤 우스꽝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그에게 묘하게 잘 어울렸습니다. 어색하게 시작된 식사는 곧 즐거운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한국 서울에서 온 디지털 마케터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현재 베트남 호찌민에 자신의 사업체와 가족들의 기반을 두고 있는데 새로운 비즈니스 영감과 다문화적 경험을 쌓기 위해 한 달 동안 폴란드에 머무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내심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민준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디서 배우셨어요? 예전에 일할 때 한국 시장을 담당했거든요. 서울에도 비즈니스 출장으로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서 조금 배웠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하, 어쩐지 발음이 아주 자연스럽다 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늦은 점심은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밖이 어둑어둑해지자 민주는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단호하게 거절했겠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바르샤바의 낡은 거리를 나란히 걸으며 저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짓누르는 무게감이 전혀 없는 순수하고 투명한 기쁨이었죠.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민주는 바르샤바의 구시가지, 올드타운을 제대로 구경하고 싶다며 제게 일일 투어 가이드가 되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흔쾌히 내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군가의 제안에 제가 이렇게 빨리 수락해 본 게 대체 얼마만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데리고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돌길을 걷고 좁은 골목에 숨겨진 전통 카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민준은 모든 것에 아이처럼 감탄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제가 들려주는 이 도시의 역사와 이야기들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라고 감탄하거나 폴란드 전통 만두인 피에로기를 맛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일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 삶의 모든 우울과 문제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말이죠. 우리는 매일 박물관을 걷고 제즈바에 가서 음악을 듣고 인적이 드문 이른 아침에 와지엔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주는 한국에서의 삶, 그리고 베트남으로 건너가 맨바닥에서부터 디지털 마케팅 회사를 세우고
차근차근 키워나간 창업 스토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열정적이고 다채로운 이야기들은 흑백이었던 제 세상에 다시 색깔을 칠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느 맑은 오후 와지엔키 공원을 산책하던 중에 터졌습니다. 우아한 백조들이 평화롭게 호수를 헤엄치고 있었고 수면 위로 눈부신 햇살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죠. 열심히 카메라 셔터를 누르던 민준이 불쑥 고개를 돌려 제게 물었습니다. 고샤, 그런데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 질문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무거운 돌멩이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죠. 저는 다른 사람들과 나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늘 피해왔습니다. 이 질문이 이렇게 빨리 훅 치고 들어올 줄은 예상조차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거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실패한 연애들, 특히 저보고 너무 나이가 많고 성숙해서 부담스럽다. 난 더 어린 여자가 좋다고 매몰차게 떠났던 전 남자친구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만약 민준에게도 나이가 중요한 문제라면 내가 사실대로 말했을 때 그가 부담을 느끼고 떠나버리면 어쩌지? 24이요.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 말이 입술을 벗어나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혀왔습니다. 곧바로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와, 생각보다 엄청 어리네요. 민준이 살짝 놀란 눈치로 말했습니다. 저는 29이에요. 우리 나이 차이가 꽤 나네요. 민준과 저는 동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5살이나 어린 24살이라고 속이고 말았죠. 아, 그냥 장난이었다고. 나도 29이라고 지금 말할까? 머릿속에서 수없이 갈등했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자기를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날 이상한 거짓말쟁이로 의심하면 어떡해? 한번 시작된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저는 제가 막 대학을 졸업했고 지금 다니는 광고 대행사가 제 인생 첫 직장이며 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어린아이 취급한다고까지 거짓말을 덧붙였습니다. 거짓말을 하나씩 뱉어낼 때마다 심장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얹히는 것 같았지만 멈출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민준과 저는 눈에 띄게 가까워졌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면 우리의 손등이 살짝살짝 스치다가 자연스럽게 깍지를 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밤,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제게 부드럽고 다정한 첫 키스를 건넸습니다. 민준은 배려심이 깊고 다정한 남자였습니다. 제가 말할 때면 늘 제 눈을 빤히 응시했고 제가 지나가듯 흘린 아주 사소한 이야기조차 모두 기억해 주었습니다. 그는 서툴지만 폴란드어 단어를 몇 개 외워와서 더듬더듬 말해보곤 했는데 그 모습이 우스우면서도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죄책감을 덜어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침대에 누울 때마다 거짓말이 주는 압박감이 뱀처럼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도저히 편하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강가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민준이 제게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했습니다. 고샤. 그가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중에 베트남에 가볼 생각 없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베트남이요? 당신과 함께?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민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고샤가 원한다면 말이에요. 내 사업체와 가족들이 모두 그곳에 있거든요. 만약 고샤가 원한다면. 그 말이 주는 달콤함과 두려움이 제 심장을 마구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를 따라가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썩어빠진 거짓말의 토대 위에서 제가 감히 이런 달콤한 미래를 꿈꿀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쌓아올린 거짓말의 성벽이 위태롭게 흔들리던 무렵 운명은 제게 첫 번째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민준이 한국과 베트남의 가족들에게 가져갈 폴란드 기념품을 사고 싶다며 저를 시장으로 데려간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꿀을 파는 가판대 앞에 멈춰서서 이것저것 구경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익숙하고 명확한 폴란드어 음성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고샤, 너 거기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온몸에 차가운 피가 쫙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시장 반대편 끝에서 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보통의 딸이라면 반갑게 달려갔겠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지배한 유일한 생각은 민준을 어머니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야 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29살이라는 것도 백수라는 것도 모두 알고 계셨으니까요. 둘이 대화라도 나누는 순간 제 모든 거짓말은 산산조각 날 것이 뻔했습니다. 누가 고샤 부르는 거 아니에요? 민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어 좁은 골목길로 끌고 갔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는 이웃 아주머니예요. 이쪽으로 가요. 이 골목에 진짜 맛있는 치즈 가게가 있거든요. 제 말투는 비정상적으로 빨랐고 걸음걸이는 쫓기는 사람처럼 다급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아주 묘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절대 보이지 않을 시장 반대편 끝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걸음을 멈췄고 저는 그제야 몰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을 숙소에 데려다 준 뒤 저는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집에 돌아와 부엌에서 채소를 썰고 계셨습니다. 아까 시장에서 너 봤어. 어머니가 도마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도망치듯 가버린 거니? 같이 있던 그 남자는 누구고? 저는 부엌 문가에 굳은 듯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이름은 민준이에요. 한국 사람이고 우리 지금 만나는 사이예요. 어머니는 칼을 내려놓고 몸을 돌려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당하게 소개하지 않고 쫓기듯 도망친 거니? 어머니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저는 그만 왈칵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에게 큰 거짓말을 저지르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어머니에게 제가 나이를 24살로 속였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아주 엄격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니? 그 질문에 제 안에 차사있던 모든 상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직장을 잃은 비참함, 과거 실패했던 연애의 트라우마, 나이가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민준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진 제 마음까지. 말을 마칠 무렵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어머니가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고샤, 넌 언제부터 그렇게 너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된 거니? 네가 남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아직 늦지 않았을 때 모든 진실을 말해라. 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고작 나이 때문에 널 떠나진 않을 거야. 하지만 네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면 그 거짓말이 결국 너희 둘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릴 거다. 어머니의 말씀은 가장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제 마음의 가장 여린 구석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수백 번 곱씹었죠. 어머니의 말이 100번 맞았습니다. 내일 민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자. 그가 나를 경멸하고 떠나기로 결심한다 해도 어쩔 수 없어. 적어도 나 자신에게는 떳떳해야 하니까. 저는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에 아주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요.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는 금방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기다릴게요. 그 세 단어를 보며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쩌면 내일이 우리의 마지막 만찬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었죠. 다음 날,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우아한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고 평소보다 훨씬 공들여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마치 이것이 축배를 들기 위한 자리인지 영원한 작별을 고하기 위한 자리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의식을 준비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예약한 식당은 비스툴라 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바르샤바에서 가장 로맨틱하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고샤, 여기서 다 보네. 대학 동창인 안나와 그녀의 남편 마테우시였습니다. 오늘 우리 결혼 3주년 기념일이거든. 넌 혼자 온 거야?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바로 그 순간 민준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손을 흔드는 그를 보며 안나는 상황을 단번에 파악하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이 다가왔고 저는 어색하게 친구 부부를 소개했습니다. 예의 바른 민준은 기꺼이 안나 부부에게 합석을 권했고 그들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네 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며 대화는 화기애애하게 흘러갔습니다. 민준이 한국을 떠나 베트남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와 디지털 마케팅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자 안나는 눈을 반짝이며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그러다 안나가 불쑥 제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근데 두 사람 어떻게 만난 거야? 민준이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스미구스 딩구스 축제날 물을 맞으면서 만났어요. 안나가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샤, 너 진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대담해진다니까. 나이가 들수록이라는 말에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습니다. 민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지만 그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잠시 후 마테오 씨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고샤, 요즘 광고 대행사 일은 어때? 잘 돼가?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민준은 제가 아직 그 회사에 다니는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괜찮아. 그냥 이것저것 정리 중이야. 저는 시선을 피하며 얼버무렸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안나가 화장실에 간다며 일어섰고 제게 눈짓으로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화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안나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너 민준 씨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지?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고 안나에게 모든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안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샤, 민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심정은 이해해. 하지만 거짓말이 길어질수록 상처는 수습할 수 없이 깊어지는 법이야. 오늘 밤 당장 사실대로 말해. 자리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안나 부부는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안나는 나가기 전 제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테이블에는 민준과 저 둘만 남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준이 강가를 걷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입을 떼야 할지 시뮬레이션을 돌리느라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서 걷던 민준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한없이 진지하고 무거웠습니다. 고샤,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속일 작정이었어요? 네, 당신 나이,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다는 그 직장. 나 처음부터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그의 말은 마치 한겨울의 얼음물을 머리 위에서 쏟아 부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당신 소셜 미디어를 봤어요. 프로필이 전체 공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당신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있었죠. 민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당신이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절대 24살짜리,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둑이 터진 것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흐느끼며 고백했습니다. 맞아요. 저 29살이에요. 직장도 잘렸고 백수예요. 제 아파트도 감당 못해서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제가 다 거짓말했어요. 모든 진실을 토해내고 나니 역설적이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가시가 쑥 뽑혀 나간 듯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당신이 너무 좋았는데 제가 실패자라는 걸. 나이가 많다는 걸 알면 당신이 나를 떠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실패의 고통, 실직의 수치심, 동생을 향했던 질투, 그리고 과거 연애가 남긴 깊은 흉터까지
밑바닥에 있던 모든 감정을 남김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지금 당장 떠나도 좋아요. 붙잡지 않을게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직 강물이 흐르는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윽고 민준이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려 제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다정하게 닦아주었습니다. 안 떠나요. 그가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저 당신이 스스로 내게 진실을 말해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화 안 났어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처음엔 놀랐죠. 그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기보다는 당신이 혼자 짊어지고 있을 그 두려움이 걱정됐어요. 29살인 게 뭐 어때서요? 직장을 잃은 게 뭐 어때서요?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훌륭하고 멋진 사람인데. 그 따뜻한 위로의 말에 저는 다시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흘린 눈물은 슬픔과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준이 한 걸음 다가와 제 이마와 입술에 깊고 다정한 키스를 남겼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어떠한 거짓말도 가식도 없이 온전하고 투명한 진짜 제 모습으로 누군가 앞에 서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요.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 꾸며낸 모습이 아니라 고샤 당신 그 자체니까요. 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그의 넓은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민준이 한 달간의 폴란드 일정을 마치고 떠나기 며칠 전. 그는 제 부모님을 정식으로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베트남에서 가져온 고급 홍삼과 전통 과자들을 양손 가득 들고 저희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엄격한 표정을 짓고 계시던 아버지도 민준의 깍듯한 예의와 진정성 넘치는 태도에 서서히 마음을 열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녁 식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민준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께 허락을 구하고 싶습니다. 고샤를 제가 있는 베트남 호찌민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사람을 평생 아끼고 지켜주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자네처럼 훌륭한 사람이라면 우리 골칫덩이 딸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네. 앞으로 우리 고샤를 잘 부탁하네. 식탁에 유쾌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의 어깨를 든든하게 두드리셨습니다. 내 딸을 잘 부탁하네. 한 달 후 저는 바르샤바를 떠나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베트남 호찌민의 떤선옌 국제공항이었습니다. 공항 문을 나서자마자 폴란드의 서늘한 기후와는 완전히 다른 열대의 뜨겁고 끈적한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입국장에는 민준과 함께 한국에서 오신 그의 부모님이 저희를 마주하러 나와 계셨습니다. 처음 뵙는 한국인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우리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만 콧등이 시큰해지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씀이 많지 않으셨지만 아주 다정하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겐 아들 녀석 하나뿐이었는데 이제 예쁜 딸이 하나 더 생겼구나. 민준의 비즈니스와 가족들의 터전은 호찌민의 한인타운인 푸미흥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무척이나 아늑하고 편안했습니다. 물론 처음 몇 주 동안은 낯선 언어 베트남어와 한국어, 생소한 음식, 그리고 완전히 다른 문화에 적응하느라 매일이 고군분투의 연속이었습니다. 향수병과 낯선 환경에 지쳐 몰래 숨어온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귀신같이 제 마음을 알아챈 민준이 다가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 내가 내 곁에 있잖아.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안정을 찾았고 점차 민준의 디지털 마케팅 비즈니스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국적 광고 대행사에서 아시아와 유럽 시장을 연결하던 제 과거의 경력과 노하우를 10분 발휘해 그의 클라이언트 풀을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고샤,
네가 합류한 이후로 우리 회사 매출이 무려 30%나 뛰었어. 어느 날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깎아내리던 그 여자가 지구 반대편의 새로운 땅에서 이렇게 다시 당당하게 일어서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맑은 날 민주는 저를 베트남의 고원 도시인 달라스로 데려갔습니다. 구름이 닿을 듯한 산맥과 고즈넉한 호수가 어우러진 달랏의 풍경은 숨이 돛을 듯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풍경에 흠뻑 빠져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있을 때 갑자기 민준이 제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고샤, 내 인생의 영원한 봄이 되어줄래? 나와 결혼해줘.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에 단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일 뿐이었죠.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그 무엇보다 의미 있게 치러졌습니다. 폴란드에서 부모님이 날아오셨고 저희 어머니와 한국인 시어머니는 말은 한마디도 통하지 않았지만 바디랭귀지와 눈빛만으로도 금세 친자매처럼 가까워지셨습니다. 신혼여행은 베트남 제1의 휴양지인 푸꾸옥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의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백사장은 마치 험난한 시간을 돌고 돌아온 우리에게 운명이 내어준 눈부신 선물 같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허니문 베이비네. 민준이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시어머니는 호찌민의 무더위 속에서도 저를 위해 매일같이 땀을 흘리며 한국의 전통 산후조리 음식인 미역국과 뼈를 우려낸 영양식들을 정성껏 끓여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사랑 덕분에 10개월 후 저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들 지훈이를 무사히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지훈이를 품에 안았을 때 지난날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좌절, 외로움이 일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갓난아기를 키우는 건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었지만 민주는 늘 제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더 잘 수 있도록 밤마다 깨어나 묵묵히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기를 달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사랑의 진짜 의미를 깨달아갔습니다. 가끔 저는 바르샤바의 낡은 부모님 집에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침대에 누워있던 29살의 저를 떠올립니다. 그때는 정말로 제 인생이 거기서 끝난 줄만 알았죠. 하지만 보세요. 인생이란 이토록 놀라운 기적과 깜짝 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울증과 패배감에 찌들어 있던 실패자 고샤는 지금 멀리 타국에서 한국인 남편과 예쁜 아들을 품에 안고 완벽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제 남편 민주는 지금도 자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삶은 어제보다 오늘이 항상 더 행복해.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함께라면 그 문제들조차 사랑스럽게 보일 거야. 저는 바르샤바의 거리에서 민준의 얼굴에 물을 쏟아부었던 그 기막힌 우연에 깊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순간에 두려움을 떨쳐내고 진실을 말할 수 있었던 과거의 제 자신에게 가장 큰 감사를 보냅니다.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비겁한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지만 가장 순수한 진실로 끝맺은 이야기. 잃을까봐 벌벌 떨던 두려움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영원한 사랑으로 완성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